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콜라스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있는 통로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그레스노 고등연구소를 이끄는 신경과학과 교수 제임스 홀즈의 말처럼 성인의 뇌는 단순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잘 변한다. 또는 모지니치가 말했듯이 대대적으로 변한다. 뇌가 변하는 정도를 뜻하는 가소성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해 뇌는 그간의 어떤 방식에 익숙해지지만 이 가소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뉴런은 언제나 낡은 것들과 연결을 끊고 새로운 것을 취하며 항상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 올즈의 관찰에 따르면 뇌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며 과거 방식을 바꿔 스스로를 새롭게 정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직 뇌가 어떤 식으로 스스로를 재정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고 있는 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시냅스의 풍부한 화학물질 안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뉴런 사이의 미세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극도로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신경 통로의 경험을 입력하고 또 기록하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감각을 경험할 때마다 뇌 속에 있는 일련의 뉴런들은 활동을 시작한다. 이 뉴런들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아미노산 글루타민 산염 같은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을 교환하면서 결합한다. 같은 경험이 반복될 경우 뉴런 사이의 시냅스 간 결합은 보다 농축된 신경 전달 물질의 배출 같은 생리학적 변화나 기존 수상돌기와 축색돌기에 존재하는 새로운 시냅스 끝부분에 새로운 뉴런의 생성을 이끌어내는 등의 해부학적 변화를 통해 더욱 강력해지고 많아진다. 시냅스들의 연결은 또다시 생리학적, 해부학적 변경의 결과로 특정 경험에 반응하면서 약화된다.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내용은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포 간 연결 부위에 담겨 있다. 연결된 뉴런의 끈은 우리 사고에 있어 진정 살아있는 통로를 형성한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헤베의 원칙으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정의로 신경 가소성이 보여주는 중요한 역동성을 정리한다. 동시에 활성화하는 신경세포는 한 다발로 묶인다. 시냅스의 연결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예는 생물학자 에릭 캔델이 1970년대 초반 군소라는 거대한 바다 달팽이를 이용해 실시했던 일련의 실험들에서 찾을 수 있다. 노벨상 수상자인 캔델은 군소의 아가메를 건드릴 경우 비록 그 강도는 아주 미약하지만 아가미가 즉각적이면서 반사적으로 움찔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동물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아가미를 건드릴 경우 이 움찔하는 반응은 서서히 감소했다. 이 달팽이는 접촉에 익숙해져 이를 무시하도록 학습된 것이다. 이 달팽이들의 신경 조직을 관찰한 결과 캔델은 학습에 의한 행동 변화는 외부 자극을 느끼는 감각 뉴런과 아가미를 움직이게 하는 동작 뉴런 사이에 있는 시냅스의 연결이 점진적으로 약화됨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평상시에는 달팽이의 감각 뉴런 중 약 90%가 동작 뉴런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아가미를 40번 건드리자 오직 10%의 감각세포만이 동작세포와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다. 캔델은 이 연구가 시냅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훈련만으로도 많은 수가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적었다. 시냅스의 가소성은 수세기 동안 경쟁해온 사고방식에 대한 두 가지 철학사조인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조화까지 이끌어냈다. 존 로크와 같은
경험주의자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백지 상태라고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배운 결과다. 이를 더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양육의 결과물이지 전성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 같은 이성론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내장된 정신적 본보기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지를 결정한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이처럼 선천적인 원형이라는 여과기를 통과한다. 전성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군소 실험은 캔델이 말한 대로 양쪽의 시각이 각자의 가치를 지니며 사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의 유전자는 뉴런들 사이의 연결, 즉 어떤 뉴런이 다른 뉴런과 언제 시냅스 간 연결을 형성하는지에 관해 상당 부분을 정한다. 유전적으로 정해진 이 같은 연결들은 칸트가 말하는 선천적 원형인 뇌의 기본적 구조와 통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이 같은 연결의 힘, 곧 장기적 효력을 기재하며 로크가 말한 대로 사고의 재형성과 새로운 형태의 행동에 대한 표현을 가능케 한다. 경험주의자와 이성주의자들의 상반되는 철학은 시냅스에서 공통분모를 찾는다. 뉴욕 대학교의 신경과학자인 조지 프루드는 시냅스와 자아라는 책에서 전성과 양육은 사실상 같은 이야기라고 말한다. 양쪽 모두는 궁극적으로 뇌의 시냅스 조직 형성을 통해 정신적, 행동적인 영향을 받는다. 뇌는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기계 같은 형태가 아니다. 여러 부위가 각기 다른 정신적 기능과 연결되어 있지만 세포 구성 조직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엄격하게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세포는 유연하다. 경험과 환경, 필요에 의해 변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큰 변화들은 신경 조직의 손상 결과로 일어난다. 여러 실험 결과가 이 같은 측면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명할 경우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던 뇌의 부분, 즉 시각 피질이 그냥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즉각 청각 처리를 위한 회로로 채워진다. 또한 이 사람이 점자를 배울 경우 시각 피질은 촉각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새로운 임무를 띠게 된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맥커번 뇌연구소의 낸시 캐니저는 뉴런들은 새로운 입력을 원하는 것 같다. 시각적 입력이 사라지면 뉴런은 자선의 입력 대상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라고 설명한다. 뉴런의 준비된 적응력 덕분에 청각 감각과 촉각은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더욱 예민해진다. 비슷한 적응 방식은 농화가 된 이들의 뇌에서도 일어난다. 그들의 청각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감각들이 강화되는데 이를테면 지엽적인 시각 정보를 수행하던 뇌 영역이 확장되어 한때 청력에 의지했던 부분까지 볼 수 있게 되는 시기다.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검사 역시 뇌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고 당사자들의 뇌 속에서 잃어버린 사지의 감각을 접수하던 부분들은 신속하게 다른 신체 부분이 느끼는 감각을 접수한 후 회로로 교체된다. 교통사고에서 왼팔을 잃은 10대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뇌인지연구소의 소장인 신경학자 라마찬드란이 소년의 눈을 감게 한 후 얼굴 이곳저곳을 만졌을 때 소년은 라마찬드란의 손길이 닿는 부분을 잃어버린 자신의 발로 생각했다. 라마찬드란이 소년의 코 아래 부분을 살짝 스치면서 어디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자 소년은 왼손 새끼손가락이요. 간지러워요. 라고 답했다. 소년의 뇌 지도는 재조직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뉴런들은 다시금 새로운 쓰임새를 부여받고 있었다. 이 같은 실험 결과 절단 수술을 받아 사라진 팔이 느낀 감각은 뇌
속에서 일어난 신경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뇌의 적응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질환도 치료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이지는 2007년에 출간한 책 기적을 부르는 뇌에서 마이클 번스타인이란 남성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54살 때 입은 심각한 뇌졸중으로 몸의 왼쪽 움직임을 조절하는 오른쪽 뇌의 절반이 손상을 입었다. 전통적인 물리치료 결과 그의 움직임은 다소 나아졌지만 왼손은 여전히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걸을 때는 지팡이를 사용해야 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런 부상은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이야기로 묻혔을 것이다. 그러나 번스타인은 선구적인 신경가소성학자인 에드워드 도브가 이끄는 엘라베마 대학교의 실험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면서 달라졌다. 번스타인은 일주일에 6일씩 하루 최대 8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왼쪽 손과 발을 이용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어느 날에는 유리창을 닦았고 그 다음 날에는 알파벳 글자를 적는 식이었다. 이 같은 반복 행동을 한 까닭은 뉴런과 시냅스들이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게끔 자극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뇌 속 손상된 부분이 과거에 담당했던 기능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몇 주 만에 그는 손과 발을 거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지팡이를 버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도브의 다른 환자들 역시 비슷하게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다. 신경가소성을 보여주는 초기의 증거는 마이클 머제니치가 원숭이 손의 신경을 자른 것처럼 시력이나 청력의 상실, 인간의 사지혈단 등 부상에 대한 뇌의 반응을 통해 제시되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성인 뇌의 유연성이 극단적인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가소성이 기본적으로 뇌나 감각기관에 가해진 상처에서 촉발된 치유 메커니즘일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후 더 많은 실험 결과가 이 가정이 틀렸음을 입증했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가소성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신경 시스템에서도 목격되었는데 그 결과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언제나 유동적이며 환경과 행동의 작은 변화에도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신경의학부 과장인 마크 엘렛은 신경가소성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이를 통해 우리는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배우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낸다 라고 덧붙인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유명한 신경학자인 알바로 파스쿠알레오는 가소성은 일생을 거쳐 신경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라고 말한다. 우리의 뇌는 경험과 행동의 반응에 끊임없이 변하고 개별 감각의 입력, 동작, 연관성, 보상신호, 행동계획,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회로를 재조직한다. 파스쿠알레오는 신경가소성은 진화의 가장 중요한 사물이며 이 같은 특성은 신경 시스템이 타고난 게놈의 한계를 벗어나 환경의 압력, 생리적 변화, 경험 등에 적응하도록 한다라고 주장한다. 우리 뇌 조직이 천재적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많은 것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자인 데이비드 블러는 진화심리학을 비판한 책 적응하는 사고에서 자연 도태의 과정은 미리 만들어진 적응으로 이루어진 뇌를 설계한 것이 아니며 도리어 개개인의 일생을 통해 며칠에 걸쳐 요구를 담당하는 특별한 구조를 형성하면서 주변의 환경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라고 적는다. 진화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여러 번 사고를 반복함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뇌를 안겨주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고, 인식, 행동 방식은 전적으로 유전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이는 우리의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에 따라 유전자를 바꾸는데 니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통해 변화한다고 인식했다. 에드워드 토브는 엘라베마에서 재활 클리닉을 열기 몇 년 전 오른손잡이 바이올린 연주자 그룹을 대상으로 유명한 실험을 실시했다. 그는 신경활동을 관찰하는 기계를 이용해 연주자들이 어깨줄을 누를 때 왼손에서 오는 신호를 처리하는 감각 피질 부분을 관찰했다. 또한 그는 악기를 연주해 본 적이 없는 오른손잡이 중 실험 참가자를 선발해 동일한 피질 부분을 관찰했다. 토브는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해당 뇌 부분이 비음악가 그룹과 비교해 현저하게 넓다는 점을 발견했다. 반면 비실험자의 오른손에서 오는 감각을 처리하는 피질 부분의 넓이도 관찰했지만 음악가와 비음악가 사이의 별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행위가 뇌 속에 의미 있는 물리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성인이 뇌와 악기를 처음 잡아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과학자들이 영장류와 그 외 동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훈련시켜보면 기술에 의해 뇌가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가 밝혀진다. 예를 들어 원숭이는 갈퀴와 집게를 이용해 어떻게 손에 닿지 않는 음식물을 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들이 이 동물들의 신경활동을 관찰한 결과 도구를 잡은 손의 통제와 관련한 동작과 시각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발견한 더 놀라운 사실은 갈퀴와 집게가 동물들의 손에 대한 뇌 지도와 실제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동물의 뇌 속에서는 이 도구들이 신체의 일부가 된 것이다. 집게를 가지고 실험을 실시했던 연구자들에 따르면 원숭이의 뇌는 현재의 집게들의 손가락인 것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우리 뇌의 배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반복적인 신체 행동만이 아니다. 정신적 활동 역시 신경회로를 더 광범위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일련의 영국 연구자들은 2년에서 42년 사이의 경력을 지닌 런던 택시 운전사 16명의 뇌를 스캔했다. 스캔 결과를 대조 집단과 비교했을 때 택시 운전사들은 뒤쪽 해마, 즉 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공간적 표현을 저장하고 조작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평범한 사람에 비해 훨씬 넓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근무 연수가 많을수록 해마 뒤쪽의 공간 역시 넓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운전자들의 해마 앞부분의 넓이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좁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명백히 뒤쪽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결과였다. 이어진 추가 실험은 해마 앞부분이 줄어든 결과 다른 기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질이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런던의 복잡한 도로를 돌아다니기 위해 필요했던 지속적인 공간 처리는 해마 내 회백질의 상대적 재분배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파스쿠알 레온이 국립보건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당시 실시한 또 다른 실험은 우리의 사고 형식이 우리 뇌의 모양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파스쿠알 레온은 피아노를 연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 단순한 음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런 다음 실험 참가자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이후 5일 동안 키보드로 멜로디를 연습하도록 했다. 또 다른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건반을 건드리지 않고 멜로디를 연주하는 상상만 하도록 했다. 경두의 자기자극법을 통해 파스쿠알 레오는 실험 이전, 도중, 이후에 모든 참가자의 뇌 활동을 기록했다. 그는 피아노를 치는 상상만 했던 사람들도 실제 건반을 친 사람들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뇌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실험자들의 뇌는 순수한 상상, 즉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도 변화했다. 데카르트의 문법은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이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거나 적어도 우리 뇌에서 물리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 그의 생각은 옳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신경학적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그대로 변하고 있다.